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영상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주기적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차트의 기술이란 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차트를 끌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뭐 제가 막 기술적인 분석을 잘해서 이런 책을 이제 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때가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좀 준비를 했고 때마침 저도 이 책을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일단 이 책 차트의 기술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잠시만요. 이 책을 다 읊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아주 앞부분만 조금 읊어드릴 거고, 그 뒷부분은 전부 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차트를 보는 방법, 읽는 방법, 아니면 그 보는 기술적 그 분석을 어떻게, 이제 차트가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이제 각자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저도 그런 부분 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혀. 물론 뭐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누군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거지. 저도 이렇게 뭐 투자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각자 잘 연구해서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책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차트 기술이니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논하거든요.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란 과거 및 현재의 시장 가격 변동을 연구하여 특징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미래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려는 기법이다. 기본적 분석은 예, 어떤 시장의 내재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모든 요인을 살펴보는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논했고 또 하나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논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및 현재의 시장 가격 변동을 연구해서 그 특징을 찾아내어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이고, 기본적 분석은 어떤 시장의 내재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모든 요인을 살펴보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좀 다른데 그 시장을 보는 기법이 이제 두 가지라는 건데 하나는 시장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하는 이제 맞추는 거고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가격의 변화를 유발하는 모든 그 수요 공급 등의 전체적인 총나 그리고 그 내재적 가치 등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은 왜 필요할까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약간 속된 말로 뭐 차트쟁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엄청 고수인 거는 아시죠? 대부분. 막 저는 뭐 보면서 감탄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생태계 안에도 있고 실제 블로그에 글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일단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진짜 아무리 좋고 좋은 그런 투자 상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침체 구간에서 팔고 탐욕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고점이 이제 올해 안에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데 이런 때에 사가지고 이제 남들 막 이제 비트코인이 막 조회수 오르고 이제 막 너도 나도 주변에서 비트코인 얘기하고 이럴 때에 비트코인 사가지고 내년 한 이맘때쯤
돼가지고 이제 좀 침체기가 됐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때 이제 막 비트코인 가격이 수익률이 막 한없이 이제 내리꽂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돈 또 쓸 때는 또 다가오고 또 고민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손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저도 투자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투자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잘못한 건 아니고 투자자들이 제일 잘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영원히 보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기서 이제 예외는 작가님이시죠. 예,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 차치를 할게요. 왜냐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리가 그 뭐라고 하지? 그 투자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그 투자 패턴이라든가 투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이제 페이스를 가지고 계실 때이고 이제 때에 따라선 단기적인 그 페이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내 전 재산을 뭐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또 다른 4년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쓸 돈이 좀 필요해. 이런 경우, 이런 때, 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 분량의 자산을 최대한 좀 더 아껴서 쓰고 싶다면 얘가 고점에 있을 때 탐욕 구간에 있을 때 팔아야 그래도 좀 덜 팔고 더 많이 소유한 상태로 앞으로 4년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모든 걸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난 4년까지 더 보여갈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는 조금 자산을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일반 알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런 영상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그런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 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이 책이 얘기해주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주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에 따라오는 4년 그 4년 동안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 사이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 부분이냐면 사실 투자라는 게 이번에 우리 그 LTM 사건이라 하긴 뭐하고요. LTM에서도 한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자, 사실은 그 요번에 그 LTM 가격이 막 갑자기 막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작가님께서 가격도 낮추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노력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 그렇죠. 왜냐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작가님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좀 움직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모든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요, 막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을 하는 시점도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대다수는 피해를 봐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득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한테 몰리는 경향이 있고 피해는 굉장히 다수한테 몰리는 이제 뿌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투자 자산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LTM에서도 우리도 이제 느꼈던 거지만 사실 왜 LTM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막 올랐을까요? 왜 그 LTM 가격이 막 오르면서 막 이목이 집중되고 모두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을까요? 그 바로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탐욕이 발동됐다는 것, 탐욕이 시장에서 끌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기본적 분석이 지금 맞기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재적 가치를 그 가격이 넘어버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내재적 가치에 수렴되는 구간으로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의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탐욕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문제를 항상 이제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LTM을 얘기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LTM은 작가님께서 이제 사회현상 실험하시면서 우리 모빅을 위해서도 이렇게 뭐 약간 미리 공부하는 그런 코인의 모습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제 작가님의 실험적인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사업을 이제 유지해 나가시는데 갖고 나가시는데 예, 그럼 저는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기술적 분석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아니면 이걸 매크로 분석이라 하기도 좀 뭐하고요. 왜냐면 내가 시장을 논할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요 체계의 서두 부분에 있는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부분 이제 언제쯤 매도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의견을 살짝 제시를 할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을 고를 때에는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이제 언제 주로 맞냐면 말이 조금 어긋나는데 기술적 분석이 보통은 언제 제일 유용하냐면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예요. 예. 요런 때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요. 그게 되기 전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재적 가치가 있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투자군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뭐 비트모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작가님을 따라서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랑 뭐 이런 크립토 자산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인데 이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투자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깨닫게 되면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나머지는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나도 앞으로 미래가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이렇게 막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내 미래가 이제 밝아지는 게 느껴지고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확증 편향이 생겨요. 또 뭐냐면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태계에서 제가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가져왔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계 안에서 이더리움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냐면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 재생하고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힘든 시기에 사이클을 리드하면서 이렇게 오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쯤에는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꼭 그 비트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이제 가팔라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서 그 영광은 이더리움이 가져가려 한다.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류의 말씀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잊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고개를 좀 들었을 때 바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도로 어느 정도 자산구를 좀 옮긴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금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누리고 있는 편이겠죠. 예, 운이 좀 좋은 건데 사실은 뭐 모든 투자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운이 또 좋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기술적 분석도 사실은 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때 이더리움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보고 있던 상태였어요. 일부러 많이 보고 있었어요.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고 언제 올라올 것인지에 대해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기술적 분석, 매입 매도 시점 중에 매입 시점이겠죠. 예, 그런 때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차트 분석에서 그 장점이 있는데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의 이제 또 장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요거는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좀 장점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더리움을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뭐 리플러드는 리플을 공부하고 우리 모비커들은 모빅을 공부하고 LTM을 공부하겠죠. 그럼 이 각각의 자산군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다른 내재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 하나씩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산군을 공부할 때와 저 자산군을 공부할 때 서로 다른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의 장점은 뭐냐면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놓고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좀 생기게 되면 이런 자산군을 개별적으로 보면서 다르게 적용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별도로 얘네들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비트가 우리 이제 뭐 다우존스 움직이듯이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산군이 크립토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더리움이든지 리플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자산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도 또 저도 이제 한 번 더 느꼈던 거지만 비트코인이 기본적 분석으로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이란 전제 조건을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기술적 분석이 갖는 또 다른 이점이 더 큰 그림을 내가 더 확신해서 갖고 있게 돼요. 뭐냐면 그래,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 크립토 블록체인 세계가 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게 어렵다면 지금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 길 뭐예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 토크나이제이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 지금 아시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발행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양이 다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래, 블록체인, 그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절대 망하지 않아. 남들이 보는 것처럼 뭐 저거 사기야 이런 레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 그럼 이더리움이 과연 쉽게 망할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 자산군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5위, 6위 요 정도쯤 다투고 있었겠지만 이더리움은 그 당시에 한 20위권에서 30위권 사이에서 30위권, 3, 40위권인가? 거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큰 기업이 쉽게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동안 꽤 오래된 체인인데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이더리움에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이 책의 서두 부분은 제가 요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책을 왜 지금 나는 보고 있고, 이 책에 대해서 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얘기 나눌 때에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이런 방송에서는 잘 안 할 생각이에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번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다른 분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재무부 잔고를 채워야 되는 이제 분위기죠. 예, 지금 영래포 잔고도 거의 뭐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재무부도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또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잔고를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잔고를 채우게 되면 아마 뭐 한동안 뭐 이번 달이라든지 이번 달 뭐 한 중순까지라든지 뭐 아니면 10월 달 초까지라든지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 동안은 이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채권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려면 시장이 너무 좋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이제 유지를 하거나 약간 침체기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작은 아들이 왔네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야지 이제 그 채권이 어느 정도 좀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잘 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했을 때 당분간 재무부 잔고가 채워지는 동안, 우리가 재무부 잔고 채워지는 거는 그래프 보시면 찾으면 이제 금방 보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시중 유동성이 약간 마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유동성이 재무부 잔고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잔고는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동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 잠깐 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을 여러분 이렇게 차트를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이제 뭐 지난 사이클, 지지지난 사이클 이렇게 해가지고 4년 주기로 이렇게 고점 사이클이 이렇게 겹쳐서 그려져 있는 차트들이 나오거든요.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런 거를 보면은 고점이 주로 언제냐면 이제 4분기예요. 3분기가 아니고 주로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 이제 요거 지금 하는 부분은 책이 아니에요. 매크로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알트 ETF가 불과 지난주까지인가 정확히 한 92종 정도가 지금 승인을 대기하고 있어요. 알트 ETF가 이게 언제쯤에 이제 대부분 다 몰려 있냐면 승인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쯤 해가지고 앞뒤로 약간 안 맞는 것들도 있지만 대략 그 정도쯤에 많이 몰려 있어요. 승인 대기가 이제 그때 승인이 이제 최종 승인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미국은 크립토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과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과세도 이 자산군이 이제 전례 없던 자산이니까 이제 과세 체계가 좀 갇혀가는 중인데 지금 25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래소에서 나 수익 얼마를 지금 올해 총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수익 신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부터 미국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거래소 총 수익만 이제 국세청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에 넘길 때에 그 거래소 안에 있는 거래하는 개개인의 전체 자산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기에 바사계란 인물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에 바사계란 인물이 계좌가 있는데 내가 무슨 뭐 비트코인은 얼마에 샀고 얼마에 지금까지 갖고 있고 잔고가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 이런 부분들 있죠. 개개인의 모든 수익률, 매수, 매도가 이런 것들을 거래소에서 전부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죠. 세금 체계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거는 이제 뭐냐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예요. 지금 사실 파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동안 파월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준 의장을 했지만 우리 제일 단적인 예로 보자면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좀 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였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막 금리 막 내리고 했었죠. 실질적으로 좀 틀렸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결과를 봤기 때문에 말을 더 편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세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수입하고 수입 수출을 따지지 않고요. 자, 우리나라 안에 제가 아주 가벼운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 수박이 제철이라고 보자고요. 아니다. 우리가 요즘 비싸서 먹기 힘든 과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사과나 배를 예를 들어보자고. 자, 사과나 배가 1년 전에는 그냥 뭐 한 5kg에 한 5만 원 정도면 샀다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올해 이게 얘네가 막 흉작이 되고 이래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작년보다 100% 올라가지고 5kg에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작년만큼 이거를 드실 수 있을까요? 잘 못 먹게 되겠죠? 아니면 대체 상품을 먹게 되겠죠? 좀 더 저렴한 품작이 된 과일들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경제의 지출도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아무리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맨날 사던 게 있는데 이게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값이 관세가 아니고 인플레이션만 단순히 와도 그런데 값이 막 오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막 30%씩 올라가고 20%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비를 줄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용자 수가 줄어들겠죠. 해직자가 늘어날 것이고 실직률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간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더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관세가 인플레를 불러온다고 하지만 전에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사람들과 얘기는 나눴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나라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요즘에 관세 철강 이런 업체들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관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안 내려줘요. 니네 선결제로 지금 선투자 얼마 지금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니네 이건 예외적으로 특별 관세로 더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수출하기가 막히는 거, 수출량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현대 기아차의 회장이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포스코 회장이라고 해보죠. 임원진이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주 일반적으로요. 기업의 이윤을 낮춥니다. 내 이득을 낮추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 인상분만큼 전부 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 이익 단가를 이익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큰 게 있어요. 그것 말고 또 큰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 환율이죠. 환율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관세가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거를 모두가 다 이제 가져가 한 명이 다 책임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의 주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게 이렇게 조금 어렵게 이제 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약간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약간 더 피해를 보겠죠. 왜냐면은 달러가 약간 더 비싸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춰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부분으로 그 수출국이 전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출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거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기업들은. 그리고 국가도 그렇게 그거를 장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인플레이션보다는 저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고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런 그런 거시적인 매크로를 분석을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은 언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제일 그 4년 주기 사이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 크립토는 아마도 4분기에 특히 알트 ETF들도 몰리고 이런 시점들 이런 때쯤에 아마도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비트코인이 올해 얼마 갈 것 같아요? 얼마에서 나는 매도할 거야? 얼마에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요 그거는 가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격이 형성될 점, 그러니까 고점이 형성되는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에서 매수 무드의 균형점은 진짜 시장의 그 참여자들의 그 탐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그 기준이 시점이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금액에 무조건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익을 보시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내가 아끼는 자산군을 조금 더 이제 아껴서 매도하고 맞는 자산을 좀 더 가지고 다음 사이클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또 공부해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좀 감사하겠다. 이 정도만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